자,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닻을 올렸는데 오늘은 민주당 공관위원회가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10시 30분에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당초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안을 만들어서 공관위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후보자를 검증할 때 가상자산 보유 여부, 그리고 이해 충돌 여부, 또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때 후보자의 검증 강화 요청, 이런 것들을 공관위에다가 제안을 했고요. 이 공관위는 15일부터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고 29일부터는 면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총선 출마자들을 이제 누굴지 한번 정하게 될 텐데 공관위가 일단 가장 먼저 전달받은 자료가요.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 약 30명의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온통 이 명단에 내가 들어간 거야? 아, 다행히 빠졌어. 여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의원들 속이 탈 것 같습니다. 내가 저기 들어갔어. 찌라시 같은 것도 많이 돌았어요, 사실. 저도 봤습니다. 네. 봤는데요. 또 의외인 분들도 상당히 계셨어요. 그래요? 왜 이분이 여기 들어가 있지? 근데 이분 그래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네. 평가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그게 지금 돌고 있는 어떤 명단이 정확한 명단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저기 악질 가짜뉴스라고 네, 수사를 했다 이러고 하네요. 이게 아예 정말 100%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의외인 분들도 굉장히 있었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에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당무 평가는 지난 11월, 12개월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공관위에 이러한 자료들이 아마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에서 아마 정무적인 평가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특히나 컷오프 대상 하위 20% 명단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현역으로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높기도 하고 근데 민주당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총선에서 보면 보통 교체율이 46에서 52% 정도가 됩니다. 각 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가까이. 지금의 160 이제 3명 나갔으니까 164명이라고 치면 거의 한 80명 정도는 물갈이가 된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본인들은 다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 또 이 하위 20% 안에서도 또 구제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예를 들어서 하위 20%의 숫자 정산 내용이 어떤 지역구 관리가 소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당직을 맡고 있어서 소홀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관위에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양 당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공관위나 공심위 약간 명칭이 틀리더라고요. 예. 근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결과를 바라봤을 때 합리적이고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공천이 잘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민주당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유도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 원혜영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내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면서 공천을 어느 정도는 잘했고 잡음이 없는 공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의 과거의 사례들을 잘 들어서 이번에도 양당이 국민이 바라봤을 때 합리적인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어제 출마 적격 판정받은 89명 명단 공개했는데 네. 이게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포함돼 있길래 그러는 거죠? 명단을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고민정, 또 장경태 최고위원 등 현 지도부를 비롯해서 이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전성준 전 원내수석 부대표 등 전 지도부 관계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황운하 의원과 또 이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또 미투 논란이 제기됐던 전봉투 전 의원 등도 이 줄줄이 검증의 문턱을 넘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는요, 출마 희망지에 이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예비 후보 심사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됐고요.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실제 출마할지 그 계획까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 의원님, 일단은 이 지금
뭐 언급된 논란의 분들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건데 사실 이제 재판이 사실 진행 중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뭐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국민 눈높이 아까 뭐 설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민 눈높이 의식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입니다. 그러면 의원직 상실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지금 수천만 원대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한동훈 당시 장관이 국회에서 소위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 돈봉투 부스럭 소리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로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각인된. 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재판에서 일단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정치는 법하고 다르다는 주장을 제일 많이 한 당이 아마 민주당일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걸 법적으로만 본다. 법 기술자만 모였다 그랬는데 법적으로 이러니까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부적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국민 감성, 국민의 생각 이거는 도대체 언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적격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당대표로서 대선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추면 이 사람들 다 적격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4년 전에 성추행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친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무죄가 됐죠. 그랬는데 거기 검증이 관계자 주장은 뭐냐면은 그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대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됐고 그래서 적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비명이었으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 일어났으면은 과연 민주당의 주류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을 것인가는 명약관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설전 부원장님 여기 대해서 한마디 좀 보태보시다면요. 일단 그 민주당이 지금 적격 심사와 그다음에 공관위에서의 심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번에 조금 과거에 또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했던 제도인데 이 국민의힘과의 비교점은 국민의힘은 그냥 공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공심위에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합니다. 아예 후보자들 거기다 다 넣고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이 검증을 강화하자라는 의미에서 검증위를 따로 두고 있고요. 거기 형식적 요건, 예를 들어서 뭐 안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되지만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통과 여부를 보고 그다음 공심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1차 끝난 거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언론에는 약간 이게 어찌 되면 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적격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이런 논란이 오히려 당의 어찌 보면 이미지에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제도는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차기 하는 뒤에는 한번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관위에서 이 두 가지의 안을 그냥 가지고 와서 그 절차 내에서 하는 것이 옳을지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것이 더 나을지 여부 등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제가 잠깐 그거는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그 예비 후보 적격 부적격할 때 네. 비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무슨 탈당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재판까지 갔다는 이유로 부적격.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무줄 잣대지.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있으면은 이런 거는 적격이 되고 그런 거는 부적격이 되는지 그거 대답하기 참 네.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알겠습니다. 내에서. 뭐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 논란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일째 한번 다루고 있는데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좀 돌입을 했는데 일부 당원을 비롯한 뭐 지지자들이 현 부원장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징계 반대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이요. 김포갑의 권리당원인데요. 탄원서 첫머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작성자가 봤을 때 이 피해자는 현근택 변호사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말을 해놓고 현근택 변호사의 연락은 받지 않았고 또 경찰에 알리는 게 아니라 언론에다가 이를 먼저 알렸다. 또 마지막으로 현근택 변호사가 한 말, 그러니까 너희 같이 사냐, 함께 보냈냐 이런 말이 사회통념상 막말에 가까운 말이냐고 한다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작성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말을 한 사람이라서 출마를 막겠다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했고요. 또 제가 이 탄원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도 탄원서를 쓸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천 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요약하면은 사회통념상 막말이 아닌 농담이다. 이 막말이 아닌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원을 했다는데 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막말이 아닌 농담입니까? 아니 이건 좀 저는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현근택 부원장의 어떤 이러한 뭐 농담이라고 하고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찌 되었던 간에 뭐 그 상대방이 남녀가 한 분은 경선을 같이 뛰고 있는 후보자시고 그 여성분도 50대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농담, 본인은 현근택 변호사는 뭐 악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걸 뭐 그렇지만은 어떤 농담식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저도 뭐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고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가 부주의하고 이미 본인이 다 인정한 부분이에요. 사과도 했다는 것은 자신이 다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네. 이런 거에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이 뭐 농담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아끼시는 분들의 마음이야 충분하다고 저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그런 것들이 현근택 변호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표현 아니다. 막말에 맞습니다. 이런 네. 것은 제정신으로도 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술 먹고 한 얘기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어요. 부적절한 것은 인정을 하고 가되 다만 그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 측에서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현근택 변호사에게 너 불출마해라. 이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불출마해라. 이런 불출마 요구까지 했다는 부분에 피해자가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예, 요구를 했다고 하죠. 예,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나뉘고 그 피해자 측에서 사과 받을 부분은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또 현근택 부원장에게 뭐 불출마 이런 부분 등을 요구했다는 것은 자칫 이것은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법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현근택 부원장 문제도 있지만요. 민주당 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의원 당대표 특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성추행,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요. 어제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강의원 특보 목소리 듣고 얘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 한 명 한 명의 배지가 필요합니다. 여의도 문법에 갇히지 않고 이재명의 정책 노선을 실현할 민주주의자 이재명과 함께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호남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또 하나 냈습니다. 한번 CG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밝혔을까요? 자, 해명을 보면은 2003년입니다.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도중에 자괴감과 모멸감 뒤섞이면서 상황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 의원님, 이런 해명들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국민이 납득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 옆에 한 명 한 명의 배지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것은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되는 어떻게 측근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유권자 입장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여의도 문법에 갇히지 않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의도 문법이 기본적으로 나쁘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여의도 문법도 못한 문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 발언에서 제가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본인이 설명한 거 제가 입에 다시 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변명인지 뭔지 정치권이 이 정도로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민주당이 보여주는 한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뭐 탈당부터 해서 뭐 여러 문제가 좀 시끌시끌한데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